한 주간 화제를 모았던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재천 교수님께서 첫 번째 픽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던 캐나다에서 뽑아봤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캐나다군요. 뭘까요? 아하. 네, 바로 트리도 총리입니다. 예. 지난 6일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2015년 전격적으로 이 가장 어린 나이에 총리직에 올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권 9년 만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일대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캐나다 정치 명문가 출신의 주스틴 트리도. 아버지가 총리였군요. 네,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됐지만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지 2008년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만능 스포츠맨의 면모도 보여줬는데요. 자선 권투 경기에서는요, 유단자 상원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고요. 운동도 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고난도의 요가 동작도 척척 해냅니다. 표정을 보면 웃고 있어요. 정치 인생도 거칠 게 없었습니다. 자유당 대표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총선 승리를 이끌며 캐나다의 젊은 지도자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네, 23대 총리를 취임했죠. 캐나다 최초로 성비균형 내각을 구성하는 등 다양성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의 오바마라 불리기도 했고요. 닮은 꼴이라 불렸었어요. 성소수자 퍼레이드에도 총리 최초로 참가해 진보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또한 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며 캐나다의 정체성이 다문화, 다양성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정책을 펼친 스타 하지만 총리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물가 경제난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외교, 무역 정책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 결국 지난 6일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3년이면 성공할 정도로 그야말로 캐나다의 간판 정치 스타였고 훈남 정치인이었는데 끝내 총리직을 내려놓았네요. 네,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지지율이 60%에 육박했던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난달 22%, 그러니까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 자유당마저도 이 16%, 이 지지율이 16%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보수당이 45%를 기록하니까요. 이 트리도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캐나다를 이끌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게 인기가 높았는데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 결국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경제난이 그의 발목을 잡았네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촉발된 캐나다의 경제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에 4, 5년 새 식품 가격이 27%나 껑충 뛰었습니다. 아휴. 자,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좀 커졌고요. 예. 이 때문에 이 푸드뱅크를 방문한 방문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더 심화된 겁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이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실업률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뛰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는데요. 2018년 평균 5억 원대 머무르던 주택 가격이 4년 만에 7억 원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러니 불만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 그가 밀리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 제품의 일반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트리도 사임에 조금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캐나다는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개방형 경제입니다. 그리고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러 말랄라고로 간 것이에요. 이 결정으로 간 것인데 이 트럼프에게 돌아온 답변은요. 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캐나다 주지사로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비아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거 정말 굴욕적이다. 이 저자세 외교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이제 나프타
북미 무역 협정을 개정했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를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는 연산 260만 대까지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무시하고 모든 이제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네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상호 협정을 깨는 일방적인 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관세를 내놓은 건 향후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네네. 일종의 압박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유당에서 차기 대표를 3월 중에 선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던데 캐나다도 당분간 정국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픽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죠.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골라봤는데요. 키워드 네.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는군요. 호치민의 새 얼굴. 호치민에 뭐 새로운 게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과연 뭘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호치민 시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와, 사람들이 많아요. 초타가 올라가고 이들이 몰려간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지하철역 개찰구입니다. 지하철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인구 900만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사람들이 Vì nhà tụi em 들떴어요. ở gần ngay, tụi em đợi khoảnh khắc này mấy năm rồi. Nó tốc độ nó nhanh, nó được cái giao thông thuận tiện hơn so với đi thông thường. 노래도 부르고요, 저렇게. 얼마나 좋았으면 지하철이 호치민의 자랑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는데요. 네. 지하철의 총 길이는 약 20km입니다. 시 중심부와 교외 지역을 총 14개 역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지하철 요금은 버스 요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호치민 시민들을 보니까 저도 같이 웃음이 났고요. 아주 축하할 일인데요. 맞아요. 네, 이 세계 최초로 이 도시철도가 개통된 게 그러니까 1863년 영국 런던에서입니다. 네. 그 후로 지하철은요, 이 대도시나 뭐 이제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2021년 수도 하노이에서요, 네. 철도가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 두 번째로 호치민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호치민 인구가 무려 900만 명이 넘어서요. 이 하노이보다 인구 면에서 더 큰 도시고요. 이 전 산업이 밀집돼 있어서 경제 수도라고 불릴 정도이니까 그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네네. 공사 기간만 12년이라는 정말로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오래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6억 달러였던 예상했던 비용이 무려 17억 달러. 2.5배 초과해버렸습니다. 예.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고요. 무엇보다 과연 지하철이 이 베트남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하노이에서 하루 이제 지하철 이용객이 3만 5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 문화에 있는데요.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무려 7,700만 대입니다. 네. 인구가 1억 명이거든요. 인구의 4분의 3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단인 상황에서 지하철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신호위반 사고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작년 한 해에 이 교통사고가 무려 2만 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1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요, 이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최대 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이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약 770만 동이니까요. 이 신호위반 한 번 하면은 월급의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세네요. 덧붙이자면 이제 베트남 정부는 이런 이제 벌금 강화뿐만이 아니라 2030년부터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주 5곳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단순히 이제 교통 문제 해소를 넘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인데 따라서 앞으로 아마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교통 풍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